이번 시간에는 방수공사의 종류와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수공사는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서 이 물이 새면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러면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지죠. 근데 물이 샌다고 해가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러지는 안 하지만도 이 생활 수준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방수공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수공사는 건물을 짓기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짓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선공정이 될 수도 있고, 후공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방법에 따라 방법이 상당히 많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재료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법에 따라서도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의 종류와 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방수공사의 분류는 재료나 공법에 따라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방수, 가면 도막방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건 도막방수죠. 막방수는 보통 옥상에 평슬라브 같은데 칠하는 방수를 말하는 거겠죠. 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레탄 칠을 많이 하죠. 회색 같은 거 있죠. 녹색도 있고 옥상에 많이 칠하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두 번보다 세 번 칠하는 게 더 도막 형성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칠해서 만드는 걸 갖다가 막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침투성 도포방수는 이게 방수액을 뿌려주면은 침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 타이로 같은 곳에 타이로 같은데 화장실에서 만약에 침투성 도포 방수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이로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방수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타이로를 다시 붙여야 되겠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침투성 도포 방수를 하면은 그 타이로나 이런데 이제 공극을 메워주는 거겠죠. 방수액이. 그래서 메워주는 걸로 이제 방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방수 성능은 실제로 하는 도막 방수보다가 그렇게 좋지는 안 합니다. 도포 방수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 우리가 미장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신축 건물 이런 거 할 때 미장 같은 거를 바른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타일로 바르기 전에 액체 방수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옥상 평솔라브에 재물 방수를 막 하죠. 방수액을 태워가지고 기계로 계속 막 비비죠. 그래서 공극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사용되는 게 시멘트 액체 방수죠. 방수액을 시멘트에다 태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몰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라주는 거겠죠. 방수가 필요한 곳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수액이 시멘트에 공국을 메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좀 작게 만드는 겁니다. 공국을. 그래서 물이 침투할 가능성을 더 줄여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실링 방수, 실리콘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특히 샤시 같은 거 이런 거를 어, 장착을 하고 나면 또는 출입물 이런 걸 장착하고 나면 틈이 조금씩 있죠. 그런 것을 메워주는 거겠죠. 그런 거였다가 우리가 실링 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우리가 외벽 같은데 대리석 마감을 했다. 딱 붙일 수가 없죠. 돌 딱 붙이면 정확하게 딱 붙일 수도 없죠. 그렇게 정확하게 딱 자를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 딱 붙여놓으면 외벽에 대리석 같은 거를 보통 한 10mm 정도 이렇게 벌려놓죠. 근데 10mm 정도 벌려놓으면은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죠. 근데 이걸 만약에 딱 붙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약간의 건물에 유동성이 있으면 이 돌끼리 부딪히니까 깨지죠. 그래서 이 벌려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벌려놓고 나면은 이게 뭡니까?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로 메가줘야 되는데 보통 틈이 있는 곳에 메어주는 거는 실링 방수를 많이 사용하죠. 실리콘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료 및 공법에 따라서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수의 분류에 따라서 어디에 하느냐 이 말이겠죠. 주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떤 부위냐 한번 볼까요? 지하를 우리가 파면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런 거 있죠. 지하실을 파면 지하는 예를 들어서 뭐 장마철에 비가 온다든지 뭐 눈이 온다든지 그래서 눈이 녹는다든지 이러면 항상 물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하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막 지하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겠죠. 아무리 방수를 잘해도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하실에 방수를 할 때 지하 벽 외부 쪽에 그러니까 외벽 방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내벽 방수를 하는 경우도 있죠. 주로 외벽 방수를 많이 합니다. 내벽 방수는 그 방수 효과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대신에 편하죠. 건물 다 짓고 나서 하는 거니까 편하긴 한데 방수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겠죠. 지하를 방수할 때는 벽 밖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 외벽 방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및 발코니 방수. 실내에 뭐 방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주방에 특히 주방이 욕실이라든지 뭐 베란다라든지 물을 사용하는 곳에는 항상 이제 방수를 해줘야 되겠죠. 실내 및 발코니 방수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벽 방수. 외벽은 우리가 뭐 외벽에 보통 뭐를 바릅니까? 뭐 판넬을 바르든지 아니면은 뭐 좀 좋게 하려면 대리석을 대리석 하는 게 그게 화강석을 말하는 거죠. 진짜 대리석을 바르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뭐 대리석 어떤 돌을 붙인다든지 일반적으로 화강석을 많이 붙이죠. 그다음에 이런 외벽에는 항상 뭐가 올 수 있습니까? 비가 올 수 있죠. 비나 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노출이 돼가 있는 거겠죠. 그럴 때는 방수를 해줘야 되겠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조적 건물 뭐 철근 콘크리트라도 바깥에 모양을 내기 위해서 빨간 벽돌 많이 붙이죠. 이런 것도 학교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빨간 벽돌이죠. 왜 빨간 벽돌을 많이 붙이냐 하면은 가격이 다른 외장재에 비해서 좀 싸고 그죠? 경제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이 내구성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벽돌 뭐 웬만하면 안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고 오래 가죠. 변질이 잘 안 됩니다. 칠 같은 거뭐 해놓으면은 한 2, 3년 지나면 벌써 더러워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모양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빨간 벽돌 이런 거 많이 바르죠. 근데 이런 데로 어떻게 해요? 항상 뭐 장마철에 이런 데 물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외벽에다가 방수를 해줘야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빨간 벽돌 이런 데는 발수제를 뿌리죠. 그죠? 방수액을 뿌려서 침투 방수로 끝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돌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어, 틈 사이에 실링으로 메어주면 되는 거겠죠. 메꿔주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도 이제 방수를 많이 해야 되겠죠. 물이 가기 때문에. 경사지붕 같으면은 뭐 그렇게 방수에 아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뭐 웬만큼 뭐 적당한 방수를 해놓으면은 방수 성능이 유지가 되겠죠.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머물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용적으로 비싸고 성능이 아주 우수한 그런 방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 정도 되는 방수를 해주면 경사지붕은 그냥 웬만큼 방수 성능이 유지가 되죠. 근데 평설라보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방수 성능이 아주 우수한 그런 방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종류와 방수의 재료와 공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 멤브레인 방수는 쉽게 말해가 막방수입니다. 바로는 방수입니다. 그죠? 적층을 만드는 거죠. 단층, 하나의 층보다는 적층, 두 개가 있는 게 방수 성능은 당연히 더 좋죠. 두 개, 세 개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멤브레인 방수죠. 그 중에서 아스팔트 방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아스팔트 시트, 도막 방수 이렇게 나눠져가 있네요. 쉽게 말하면 뭐 아스팔트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돌에 까는 그런 아스팔트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시트는 말 그대로 시트죠. 시트지를 까는 겁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싱글 같은 거 있죠. 지붕에 뭐 우리가 뭐
외국 같은데 보는 그런 집들 있죠. 단층 주택 이런데 보면은 아스팔트 방수 그 시트지를 많이 깔죠. 싱글이라고 하죠.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싱글 깔기 전에 밑에 이제 시트 방수를 하죠. 비닐 같은 거가 방수 성능을 가진 시트를 깔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막 방수는 칠하는 거죠. 우레탄 방수처럼 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스팔트 방수는 성능 면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우리가 칠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만약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방수를 할 경우에도 아스팔트 방수는 쉽게 할 수 있겠죠.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스팔트 깐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약간 좀 복잡해도 이렇게 깔면 되겠죠. 나중에 어, 양생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뭐 어, 성능도 좋지만은 하여튼 시공하기가 좀 싫습니다. 복잡한 부분에도. 그보다 더 쉬운 그런데 아스팔트 방수의 제일 단점은 뭐냐면은 시공이 어려워요. 이걸 열로 데워서 하기 때문에 200도 이상 되는 데서 이제 막 끓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시트 방수는 말 그대로 시트지를 까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쉽죠. 상당히 쉽고 그 다음에 시트지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만 처리가 잘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방수 성능도 상당히 우수하겠죠. 찢어지지만 안 하면은 이 방수 성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단점은 뭐냐면은 좀 복잡한 부분, 예를 들어가 뭐 옥상에 물구멍이 있다든지, 옥상 물구멍 있죠. 그 다음에 뭐 벤트라고 하는데 저 화장실에서 환기통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어, 콘크리트에서 그냥 뚫고 바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좀 복잡합니다. 이런 거 처리할 때가 시트 방수는 조금 어렵겠죠. 도막 방수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거, 옥상에 우레탄 방수, 뭐 녹색이나 뭐 회색 이런 거 많이 보죠. 그런 거 칠하는 겁니다. 제일 간단하죠. 제일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아스팔트 방수, 시트 방수, 도막 방수 이렇게 나눠주네요. 뭐가 멤브레인 방수, 그죠? 그러니까 방수 중에서 멤브레인 방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러 층의 불투수층 피막을 형성하는 공법입니다. 그죠? 말은 뭐 좀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면 보면은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또는 여러 번 칠해가지고 어떻게 물이 들어오는 거를 계속 막아주는 거다 이 말이겠죠. 한 번 칠하는 것보다 두 번 칠하는 게 낫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막방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건물에서 이제 방수 성능이 필요한 곳에다가 막을 형성하는 거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본체가 있죠, 그죠? 방수를 하는 본체, 그 구조물 위에다가 이제 막을 형성하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밑에서 구조체가 만약에 균열이 가버리면은 위에도 균열이 갑니다. 방수층에도. 그러면 밑에 구조체가 균열이 발생했을 때도 방수층에서 균열이 안 나려고 하면 어떤 성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방수제에 탄성이 있으면 되겠죠. 늘었다 줄었다 이런 탄성이 있으면은 구조체의 균열에 어느 정도의 균열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라든지 시트라든지 도막 방수라든지 이런 멤브레인형 방수, 막방수에는 다 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스팔트 방수에 쓰는 거는 뭐 우리가 도로에 까는 아스팔트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스팔트도 보면은 우리가 더운 날, 아주 더운 날 이렇게 걸었다 보면은 아스팔트가 어떻게 됩니까? 쩍쩍 신발에 이렇게 들어붙죠. 이런 식으로 약간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추우면 어, 쪼그라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탄성이 있습니다. 시트지는 당연히 탄성이 있죠. 시트지 탄성이 없으면은 약간만 뭐 밑에 구조체에 균열이 가도 바로 찢어지 버리겠죠. 그래서 시트지는 보면 탄성이 있습니다. 쭉 잡아 당기면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합니다. 시트지도.
도막 방수도 보면은 우리가 옥상에 바르는 우레탄 방수 거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밟으면 약간 고무 같습니다. 고무처럼 이렇게 약간 딱딱하지가 안 하고 약간 푹신푹신하죠. 옥상 같은 데 올라가가 이래 밟아보면. 그게 왜냐하면은 탄성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레탄 방수 옥상에 하는 거 이래 밟아보면은 탄성이 있는데 그거하고 또 비슷한 거 중에 에폭시 방수라고 있죠. 저 우리가 주차장 같은 데 칠하는 거. 그거는 탄성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동차 같은 거 들어가다 보면 찢어져 버리겠죠. 그죠? 옥상에 하는 우레탄 방수 이런 거는 그냥 옥상에는 뭐 사람만 이래 걸어 다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충격이 많이 갈 리가 없죠. 그래서 약간의 탄성이 있어도 이게 찢어지거나 이러지는 안 합니다. 사람이 뭐 걸어 다닌다고 해서 뭐 찢어지고 이러지는 잘 안 하죠. 그런데 이 뭐 주차장 바닥이나 우리가 뭐 저 창고 같은 거 있죠. 공장 바닥 이런 데는 우레탄 방수 칠하면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다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탄성이 없지만 그 피복의 강도가 이 경도라 하죠. 그죠? 경도가 센 방수액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성능은 비슷하지만 이 탄성보다는 이 경도가 뛰어난 에폭시 방수를 많이 쓰죠. 바닥에 차가 뭐 중량물이 많이 다닌다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멤브레인 방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씩 볼까요? 자, 아스팔트 방수 금방 설명했는 대로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방수의 기본은 이 구조체에 이게 구조체죠, 그죠? 슬라브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방수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 바닥면이 일단 청소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그다음 첫 번째로 프라이머 칠을 하죠. 프라이머 칠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 뭐 하는가 하면 이게 접착제죠. 그래서 이 아스팔트가 구조체 하고 잘 붙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죠? 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거를 먼저 칠해주고 접착제를 먼저 칠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프라이머 칠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방수층을 시공하죠. 방수층 시공한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사람이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차가 다니거나 해서 깨지거나 균열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위에 보호하는 몰타를 칠해주는 겁니다. 보호 몰타를 칠해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방수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연속해서 이제 적층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쌓아가는 겁니다. 적층. 그죠? 아스팔트 프라이머 칠하고 아스팔트 칠하고 그 다음에 방수층 누름을 칠하기 전에 아스팔트 펠트 시트지 같은 겁니다. 펠트나 루핑을 발라주는 겁니다. 방수 성능을 높여주는 거겠죠. 아스팔트에 공극을 메워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수층 누름을 한번 해주는 거겠죠.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재료는 뭐 기름에서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재료의 성질을 보면은 아까 맨 처음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칠하고 이 접착제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방수 공사용으로 쓰는 겁니다. 보통 브라운 아스팔트나 뭐 컴파운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도로에 까는 아스팔트하고 종류는 좀 다른데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루핑을 한번 깔아주는 거겠죠. 그죠? 열을 가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스팔트 공극을 침투시켜서 공극을 작게 만드는 거겠죠. 방수를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보호제를 깔아주면 되는 이런 형태죠. 아스팔트 방수입니다. 그러면은 아스팔트 방수에 쓰인 거 프라이머, 그죠? 본드 같은 거죠. 그죠? 접착제입니다. 이런 프라이머를 먼저 칠하고 왜 칠합니까? 구조체, 본체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하고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접착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럼 프라이머를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이제 깔아줘야 되겠죠. 이게 아스팔트입니다. 포대기 안에 들어있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대기를 뜯어가지고 열을 가해주는 거겠죠. 아스팔트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열을 가해서 그 온도가 뭐 240에서 한 260도 정도 되면 실제로 아스팔트 깔듯이 이제 그렇게 깔아주면 되는 겁니다.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조금 더 비싸고 좀 더 좋은 겁니다. 요거보다가 브라운 아스팔트보다 좀 고급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스팔트를 깔고 그 다음에 이런 루핑이나 펠트를 그 아스팔트 위에 깔아주는 거겠죠. 깔아주면서 한번 방수 성능을 높이는 겁니다.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에 보호층을 해주면 끝나는 거겠죠.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아스팔트 멤브레인 방수 중에 막방수죠, 그죠? 그 중에 아스팔트 방수입니다. 아스팔트 방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성능 면에서는 이 멤브레인 방수 중에서 가장 우수하겠죠.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단점이냐 하면은 이게 시공하기가 어려워요. 가열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공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아주 특수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지하실 같은 부분 한번 방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수하기가 아주 어렵거나 아예 못하는 정도 이런 자리가 되면은 거기에 방수가 필요하다 이러면 아스팔트 방수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옥상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물샘은 다시 칠하면 되죠. 옥상 이런 것들은 물론 세면은 안 되겠지만 혹시 뭐 물이 샌다 이러면은 다시 보수하기가 쉽죠. 그런 때는 굳이 뭐 이렇게 비용 많이 들어가고 일하기 어려운 아스팔트 방수를 뭐 굳이 하지는 않아도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프라이머를 칠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스팔트를 칠을 하는 겁니다. 브라운 아스팔트나 컴파운드를 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펠트나 루핑을 이렇게 까는 거겠죠. 깔고 그 위에 보호층을 칠해주면 되는 겁니다. 방수층은 수에 따라서 단층공법과 적층공법이 있습니다. 한 번에 방수층을 만드는 거 하고 두껍게 한 번에 만드는 거 하고 얇게 여러 번 칠해가 적층공법으로 만드는 거겠죠. 어느 게 방수 성능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적층공법이 좋겠죠. 왜냐하면은 하나가 크랙이 가더라도 그 위에 한 층이 더 있기 때문에 이 방수 성능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단층공법은 한번 뭐 구조체가 뭐 균열이 난다든지 이래가지고 크랙이 가버리면은 따라서 방수층까지 크랙이 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단층공법보다는 적층공법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접착공법과 뭐 절연공법이 있다. 뭐 이렇게 그 정도만 알아놔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아스팔트 방수는 일단 열공법이죠. 열을 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방수하기가. 근데 성능은 아주 좋죠. 이 탄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웬만한 구조체가 뭐 균열이 가더라도 일정 두께 이상으로 발라놔주면은 이 탄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조체가 혹시 뭐 균열이 좀 가더라도 방수 성능은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보면은 모서리 같은 거 이 시트 방수지로 붙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런데도 공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공법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프라이머를 먼저 칠했겠죠. 이 구조체에다가 프라이머를 칠하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해 가지고 이 아스팔트를 깔아주는 겁니다. 지금 깔려 있는 상태겠죠. 깔려 있고 이 위에다가 지금 열기가 있는 상태죠. 그 위에다가 뭐랍니까? 요 지금 아저씨가 요 루핑을 깔고 있죠. 펠트나 루핑을 이렇게 깔아주는 겁니다. 방수층을 한 번 더 형성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열기가 있어서 이 아스팔트 사이로 녹아가 들어가면서 공극을 메워주는 겁니다. 딱 메워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보호 몰타를 치주면 되겠죠. 그럼 방수층이 형성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방수층이 형성되겠죠. 근데 공사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잘 안 합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하면은 진짜로 방수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나중에 물 새면 보수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
이런 곳에서는 이제 확실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겠죠. 토치 공법 뭐냐면 아스팔트 방수를 할 때 이 루핑이나 이런 걸 깔겠죠. 열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 그림처럼 끓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작은 부분들이나 이런 데 할 때는 그냥 토치로 구워서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스팔트 시트 깔 때 말입니다. 어, 어, 그 다음에 아스팔트 방수. 그러면 상온 공법은 없느냐? 그 끓여서 고온에서만 하느냐 하면은 상온은 이렇게 우리 뭐 재료의 성능들이 자꾸 조화되기 때문에 상온에서 하는 것도 만들어져서 있습니다. 돈이 좀 더 비싸서 그렇지. 또 뭐도 있습니까? 공기로 그냥 해가지고 그 포대기 있죠, 그죠? 아스팔트 포대기 뜯으면 바로 뭐가 되는 거, 예, 공기로 해가지고 반응돼가지고 아스팔트가 형성되는 그런 재료들도 있죠. 상온공법, 열을 가하지 않고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방법은. 열 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칠하고 아스팔트를 까는 거겠죠. 깔고, 그 위에 지금 바로 뒤밑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스팔트 펠트를 깔아주는 거겠죠. 깔아서 방수막을 한 번 더 연결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트를 깔면 이 연결 부위를 이렇게 틈을 잘 메워줘야 됩니다. 연결을. 그래야 물이 안 새겠죠. 연결 주위를 잘 메워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호막을 형성하면 되겠죠. 공구리를 친다는 얘기겠죠. 보호막 형성하기 위해서 와이메시를 깔아주면 집니다. 보통 뭐 하중이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뭐 철근까지 깔 필요는 없고 와이메시 깔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쳐서 보호층을 형성하는 거겠죠. 방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양성시키면 된다는 얘기겠죠. 요게 아스팔트 방수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 방수의 장단점은 금방 다 이야기했었죠. 웬만한 결함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연매가 없죠. 그림에서 알다시피 방수의 연속성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이 상당히 좋죠. 복잡한 구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구 내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단점은 제일 중요한 것은 비싸다. 그러고 뭡니까? 이 공사하기가 힘들다 하는 거. 화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푸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죠. 시공할 때 좀 잘해야 되겠죠.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푸름의 원인은 뭐냐? 부푸름과 바닥면 청소 불량. 이게 가장 중요하죠. 청소가 잘못되면 부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아스팔트 깔고 방수층의 누름을 잘 해줘야 되겠죠. 누름이 부족하면 부풀어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온도가 너무 낮다든지 아스팔트가 골고루 퍼져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푸름의 원인이 되는 거겠죠. 시트 방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